2008년 베이징 올림픽 수영 경기장.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들이 모인 그곳에서 이상한 현상이 포착됩니다. 참가 선수의 98%가 같은 수영복을 입고 있었던 거죠. 검은색 바디에 금색 라인이 들어간 마치 SF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이 수영복의 이름은 스피도 레이저 레이서였습니다. 마이클 펠프스는 이 수영복을 입고 팔 관항에 올랐고 물속에서 마법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60개가 넘는 세계 기록이 무너졌고 거의 모든 선수가 같은 옷을 입고 경기장에 나타났죠. 심지어 계약 위반을 각오하고서라도 그 수영복을 구해 입어야만 했던 선수들까지 있었습니다. 스포츠의 공정성이라는 근본적인 가치가 흔들렸고 결국 국제수영연맹은 그 혁명적인 장비를 영구히 금지시키는 초강경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늘은 한 벌의 수영복이 어떻게 스포츠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강력한 혁신이 결국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스피도는 펜스킨 FSI라는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았어요. 상어의 피부 구조를 본떠 만든 이 수영복은 물을 완벽하게 튕겨내는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죠. 물의 저항을 줄이겠다고 만든 제품이 오히려 더 큰 마찰력을 만들어냈던 점이에요. 방수는 완벽했지만 움직임에 방해가 됐으니 애초의 목표와 정반대 결과를 낳은 셈이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스피도는 즉시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했어요. 이번에는 파트너를 신중하게 골랐는데 놀랍게도 그 대상이 NASA였습니다. 우주항공 기술을 다루는 기관이 수영복 개발에 참여한다는 건 당시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교까지 합류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본격적인 과학 실험장으로 변모했습니다. NASA의 풍동 터널에서는 수많은 소재들이 테스트를 거쳤고 각종 코팅 물질이 실험대에 올랐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레이저 펄스라는 획기적인 섬유 소재였어요. 수영 선수의 속도를 결정하는 변수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체중이 있고 중력이 작용하며 근육이 지치면서 생기는 피로도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점성항력이라는 개념이에요. 몸의 표면과 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인데 선수를 느리게 만드는 힘의 약 2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을 미끄러지는 것과 거친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는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표면이 매끈할수록 훨씬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원리죠. 레이저 펄스는 극도로 촘촘하게 짜인 원단이었습니다. 나일론 마이크로파이버와 스판덱스를 결합한 형태였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소재가 사람의 피부보다도 매끄럽다는 점이었어요. 이전 세대 수영복보다 항력이 약 24% 정도 낮았죠. 수영복을 입었는데 오히려 벗은 것보다 더 빠르다니 상식을 뒤집는 결과였습니다. 이 원단의 또 다른 특징은 물을 거의 빨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극도로 강력한 발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물속에 있어도 거의 젖지 않았던 점이죠. 기존 펜스킨 수영복은 자체 중량의 절반 가까이 되는 물을 흡수했는데 레이저 레이서는 고작 2% 정도만 머금었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옷인데 물을 밀어낸다는 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설계의 정교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퍼조차 특별하게 제작됐어요. 수영복 안쪽에 숨겨진 형태로 설치됐는데 일반적인 겉면 지퍼와 비교하면 마찰력이 약 8% 낮았습니다. 그리고 복부를 감싸는 코어 스테빌라이저라는 특수 압축춘이 있었는데 이건 단순히 몸매를 좋게 보이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선수의 몸을 이상적인 수영 자세로 계속 유지시켜주는 기능이었죠. 최적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려면 근육이 끊임없이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피로가 쌓이면 자세가 흐트러지고 그러면 속도가 떨어지죠. 그런데 수영복이 그 일을 대신 해주니까 근육은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에너지를 쓸 수 있었어요. 피로도가 줄어들고 지구력이 향상되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0.01 초 단위로 승부가 갈리는 수영 경기에서 이건 엄청난 무기였죠. 레이저 레이서의 핵심 비밀은 따로 있었습니다. 허리 부위, 가슴 주변, 허벅지 부분에 부착된 폴리우레탄 패널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 단단한 소재는 레이저 펄스가 하는 모든 역할을 훨씬 강력하게 수행했죠. 물을 더 강하게 밀어냈고 자세 교정 효과도 더 뛰어났으며 몸의 유선형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폴리우레탄 패널에는 예상하지 못한 추가 효과가 있었어요. 방수력이 너무 강해서 수영복 내부에 미세한 공기 주머니를 형성했던 점이죠. 이게 선수에게 아주 작은 부력을 제공했습니다. 구명조끼처럼 뜨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미세한 규모에서 비슷한 원리가 작동했던 사실이에요. 폴리우레탄에는 두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내구성이 약했어요. 빠르게 마모되고 찢어졌기 때문에 수영복 전체를 이 소재로 만들 수가 없었죠. 둘째로 움직임을 제한했습니다. 너무 뻣뻣해서 관절 움직임이 불편했던 점이에요. 그래서 스피도는 종목마다 다른 버전을 제작했습니다. 자유형 전용 모델은 허벅지에 긴 패널을 달았어요. 다리를 대부분 뒤로 뻗어놓기 때문에 굽힘 동작이 적어서 가능했던 설계죠. 반대로 편형 전용 모델은 허벅지 패널이 짧았습니다. 평형은 다리를 계속 접었다 펴는 동작이 핵심이니까 유연성을 확보해야 했던 사실이에요. 일반적인 수영복은 원단 조각들을 바느질로 연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봉제선 부분이 약간 튀어나와 있죠. 이 작은 돌기도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항력을 만들어내요. 레이저 레이서는 초음파 용접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원단들을 열로 녹여서 붙였기 때문에 이음새가 완벽하게 평평했던 점이죠. 2008년 2월에 레이저 레이서가 정식으로 출시됐어요. 그런데 입는 데만 약 20분이 걸렸습니다. 압축력이 워낙 강한 수영복이었기 때문이었죠. 일부 선수들은 발에 비닐봉지를 씌워서 다리 사이로 더 쉽게 미끄러뜨리는 방법을 쓰기도 했어요. 출시 이후 6개월 동안 벌어진 일은 수영계 역사상 전례가 없던 현상이었습니다. 레이저 레이서를 입은 선수들이 세계 기록을 62개나 새로 썼어요.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의 약 97%가 이 수영복을 착용했습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거의 예외 없이 레이저 레이서를 입고 있었죠. 비판의 목소리도 거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술 도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순수하게 인간의 신체 능력으로 겨루는 게 아니라 장비의 성능으로 승부가 정해진다는 지적이었죠. 1등과 최하위의 기록 차이가 1.2초밖에 안 되는 경기에서 수영복 하나가 순위를 결정한다는 건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가격 문제도 논란이 됐어요. 레이저 레이서는 한 벌에 약 $550였고 10번 정도만 착용하면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해야 했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노리려면 이 비싼 장비가 필수처럼 여겨졌고 결국 경제력이 있는 국가와 팀만 접근 가능한 도구가 된 사실이에요. 평등한 경쟁이라는 올림픽의 기본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죠. 독점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레이저 레이서는 초기에 스피도와 스폰서십 계약을 맺은 선수들만 착용할 수 있었어요. 다른 브랜드와 계약한 선수들은 돈이 있어도 구매할 수조차 없었던 점이죠. 국제수영연맹 FINA가 개입한 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선수에게 착용 기회를 열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미국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다른 회사와 스폰서 계약을 맺은 선수들까지 레이저 레이서를 구입해서 착용했던 사실이에요. 계약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요. 모든 종목에서 레이저 레이서를 입은 선수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수영복이 승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죠. 경쟁 브랜드들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폴리우레탄 함량을 더 높인 강화 버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이드 101, 줌 파워 터보 글라이드, 아레나 파워 스킨 X 글라이드 같은 제품들이 레이저 레이서를 넘어서기 시작했던 점이죠. 2009년 세계 선수권 대회는 기술 전쟁의 절정이었습니다. 승부가 수영장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선수들의 훈련과 땀보다 착용한 장비가 더 중요해진 순간이었죠. 수영이라는 스포츠의 본질적인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FINA는 결국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2010년 1월부터 전신을 덮는 수영복을 전면 금지한다고 선언했어요. 남자 선수는 배꼽 위쪽, 여자 선수는 목 위쪽을 가리는 수영복은 모두 불법이 됐습니다. 무릎 아래를 덮는 것도 금지됐고 어깨나 발목을 가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통기성이 없는 소재도 금지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추가 규정들도 만들어졌어요. 동시에 2벌 이상의 수영복을 겹쳐 입을 수 없고 모든 경기용 수영복은 올림픽이나 세계대회 1년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레이저 레이서처럼 대회 직전에 갑자기 나타나서 판을 뒤엎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였죠. 레이저 레이서의 시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혁신 자체가 멈춘 건 아니었어요. 스피도는 2016년 리우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개인의 눈 형태에 맞춘 맞춤형 고글 개발에 약 5만 5천 시간 이상을 투자했고 머리에 이중으로 착용하는 캡 시스템도 만들었어요. 더욱 강력한 압축력을 가진 새로운 원단도 개발됐습니다.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항력을 최대 16% 정도 줄인다고 주장하는 제품이었죠. 기술 발전의 욕구는 규제를 만나면 다른 돌파구를 찾아내는 법이니까요. 레이저 레이서 사건은 현대 스포츠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기술의 도움을 어느 선까지 받아들여야 할까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장비는 약물 도핑과 본질적으로 다른 걸까요? 올림픽의 정신은 순수한 인간 능력에 겨루는 데 있는데 그 능력을 증폭시키는 기술은 어디까지가 정당한 걸까요? 지금도 수영 선수들은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이점을 찾아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미세한 마찰력 차이를 측정하고
엔지니어들은 규정의 경계선을 시험하죠. 레이저 레이서가 금지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그 영향력은 여전히 수영장 곳곳에 남아 있어요. 기술과 스포츠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이 끝없는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